펩타이드를 우리 또 보디빌더 출신에서 가장 먼저 다 써봐요. 주사와 꽂는 거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디빌딩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고환을 잃어가면서 찌찌를 잃어가면서 심장을 잃어가면서 해외 프로 선수들 중에 펩타이드 홍보하는 선수 많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 범스테드도 펩타이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파는 게 불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조초 그분도 정말 우리나라 탑 티어 선수가 메틸렌블루를 써요. 좀 애들 좀 알려줘라. 근데 저는 메틸렌블루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오줌이 파란색으로 나면 이거 진짜 몸에 이렇게 들어왔나 보네 라고 느끼는 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왜 최근에 이게 많이 공룡 유전자들이 많이 늘어났냐? 저한테 막 유튜브에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제가 유튜브로 제일 먼저 폭로할 사람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연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 초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안 걸리면 그냥 내초리라 생각해요. 나는 케미컬은 안 쓰고 싶은데 펩타이드는 쓰고 싶어. 그 펩타이드 쓰면 약간 도핑을 안 그러니까 했다고 도핑, 예,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에요. 굉장히 유명하신 내추럴 하시는 코칭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메트포르민을 예. 추천을 하나 봐요. 메트포르민을 왜 내추럴, 약간 사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베르베린 대비 가격이 엄청 싸요. 효과는 그 이상으로 뭐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뭐 선배들이 줘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계속 그거를 섭취하면서 성적을 내고, 그거는 의도적으로 도핑을 한 게 많죠. 안녕하세요, 잔백입니다. 오늘 특별한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코치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담배기 카페에서 골든보이로 활동하고 있는 류은광 코치고요. 보디빌딩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약터뷰에서 방문해줘서 많은 지식을 전달해주셨던 코치님이랑 타이드 약물들에 대해서 이 업계에서 어떻게 쓰는지 저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여쭤보고 들어보려고 해요. 그리고 촬영하기에 앞서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류은광 코치님께서 또 초콜릿을 사와줘서 먹으면서 촬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희 잠베이 카페 입점업체인 머스쿨로 지메어에서 옷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저희 돈 일절 받은 거 없고요. 앞으로 잠베이 카페 입점했었던 많은 업체들을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제가 옷을 입으면서 좀 홍보하려고 해요. 요즘 근데 보디빌딩 선수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냥 뭐 여러 요새 식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쵸. 그리고 GLP-1 관련해서 책도 쓰셔서 네네네. 이미 어차피 GLP-1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다 그냥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의사 지도하에 쓰겠지만 식단이나 그쵸. GLP-1을 쓰면서 운동을 하거나 좀 더 근육량을 보존하고 싶거나 식단을 현명하게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연락 와서 식단도 코칭해주고 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GLP-1 쓰는 분들은 확실히 효과를 느끼나요? 이거는 진짜 케바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시작 용량으로만도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서 써야지 그나마 효과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비용인 것 같아요. 효과 대비 이 비용 값어치가 있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70%는 효과 보는 것 같습니다. 30%가 효과 못 보는 이유는 뭐예요? 저도 이거를 공부를 해봤는데, TMC 유전체가 변이가 돼서 신호는 가는데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나는 GLP-1에 효과가 없으니까 내가 수용체가 이상한가? 라고 생각하시는데, GLP-1 약물들은 이미 수용체에 붙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붙는데 이제 그 작용을 하는데 그 신호가 뇌나 장기나 이런 게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라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없는 건 사실 아닌데. 마운자로도 그렇고 뭐 위고비도 그렇고 GLP-1 약물들이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덜 먹으니까 식욕 그런 거잖아요. 억제죠. 위배출도 늘려주고 이 음식에 대한 열망, 외국에서 푸드 노이즈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그런 걸 아예 삭제시켜버리고 당연히 혈당에 대한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식욕에 대한 그런 걸 못 느끼니까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있나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GLP-1은 원래 네. 당뇨 개발로 됐고, 그 다음에 이게 식욕 억제가 되고 이런 부작용이 있네라고 하면서 그게 비만 치료제로서 이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이게 비만 치료제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용 목적으로 많이 써서 오히려 내가 체지방이 낮으니까 그게 더 효과가 없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제 좀 체지방이 많으면 이 신호들이 훨씬 더 강한, 식욕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니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인터넷 케이스를 찾아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완전 진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뭐 포럼 활동도 많이 하고 레딧도 많이 보고 하지만, 미국 애들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매니아틱하잖아요. 그 특정 펩타이드만 쓰는 놈들 모여가지고 막 검사해보고 이런 별의별 애들 다 있더라고. 한국은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한국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GLP-1이나 펩타이드 약물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네. 펩타이드 약물 생산 공장들도 알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인데, GLP-1 같은 경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제약회사에서 퀄리티 있게, 그러니까 그 퀄리티 있게 생산한다는 게 펩타이드가 접힌 구조 없이 그쵸. 완벽하게 일정하게 무조건 이거 언제 어디든 검사하든 이 순도가 정확히 유지되를 보증할 수 있는 지금 제약회사 라벨들의 제품들이잖아요. 또 저도 이제 GLP-1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해외에서 많은 사례들, 그리고 제가 해외 아직도 뭐 맨즈헬스나 이런 잡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다. 보디빌더들이 아니고 선수가 아닌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 웰니스를 꿈꾸는 사람들이 GLP-1, 마운자로나 젯바운드를 마이크로 도징이라고 하죠. 예, 뭐 절반에서 절반 용량 정도로 쓰는 게 굉장히 유행이라서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이크로도징 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지 못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잡지에 소개된 내용만 네네네. 읽어본 게 전 전부예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마운자로 국내에서 쓰는 게 일주일에 2.5에서 네. 5까지 정도 만나요 보통. 보통 최고 용량이 10 아니면 12 그것도 정도 약간 체중이랑 비례.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 용량을 2.5로 세팅한 게 제가 알기로는 이 부작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고 또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한 펜을 맞았다고 해서 이 혈중 농도가 바로 이렇게 뛰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중첩이 돼서 다른 뭐 스테로이드 약물이나 중첩이 되면서 이게 그 농도가 일정해지잖아요. 그 기간이 다다랐기까지가 한 3주에서 4주예요. 그래서 서너 펜을 맞아보고 내가 식욕이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5.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7. 근데 효과가 계속 보고 있다. 그럼 그걸로 대부분 이제 쭉 일정하게 용량을 정해서 가다가 가는 거구나. 정해서 가다가 이제 또 효과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탈감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한 단계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탈감작이라는 게 작용을 원래 100을 하던 게 네. 점점 그 작용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위배출 지연 그러니까 내가 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게 소화가 느려지는 거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인간이 적응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소화가 조금씩 더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원상태로 복귀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포만감을 더 느끼고 거기서 수용체보다는 오히려 그런 이유 때문에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가는 케이스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마이크로도징을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혈당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있으면 에너지가 항상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혈당이 안 좋거나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밥 먹을 때 이렇게 혈당이 튀니까 그쵸. 좀만 해도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몸이 에너지원을 제대로 잘 사용을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이크로도징 같은 다이어트 목적 없고요. 그 위배출이나 속, 메시꺼움을 아예 없고 오로지 쓰는 이유가 약간의 혈당 조절. 그리고 푸드 노이즈, 네. 식욕에 대한 조금의 미세한 조절 때문에 마이크로도징 한다고 그래요. 마이크로도징 하면 부작용을 아예 못 느낀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의 식욕만 맞아요. 조절되고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는 사용하신 분들은 못 보셨죠? 저는 이미 마이크로도징 하는 애들도 알고 있고 네네. 선수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쵸. 이게 한 사람들도 있고 니고코도 마이크로도징 한 걸로 저는 이제 기억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도징을 함으로써 혈당이나 이런 거 푸드 노이즈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마이크로도징 하고도 많이 먹는 애들은 많이 먹고 아닌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보다 뛰어나신 이제 의학계 선생님들이 그런 약물들을 해서 왜 주 1회로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에는 임상 실험도 다 주 1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마이크로도징 통해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저는 엄청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마운자를 책을 쓰기 전에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10.5에서 5까지 써봤는데 저는 아예 효과가 없었어요. 아까 말한 없어서. PMC의 30% 중에 한 명이에요. 네, 제가 본 게 30%고 네. 원래는 10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은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식욕에 관련해서 효과가 없는 거지 혈당에 관련해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도징이 보통 어떻게 써요? 지금 니거커나 보디빌딩 씬에서는 이제 올림피아 선수들은 마운자라보다 이제 레타를 많이 쓴 경우를 제가 이제 좀 많이 봤거든요. 보디빌딩 씬에서는 500 마이크로그램에서 1mg까지였는데 임상 실험에서 시작 용량은 2에서 12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닉 워커 같은 경우에는 토탈 주당 2를 나눠서 맞더라고요. 254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보디빌딩 씬 미친놈들 많은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많은 지금 펩타이드를요 이미 알려지기도 전에 보디빌딩 씬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 써왔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렇고 많은 호르몬제들이 의학계 교과서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알아서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몸에 이렇게 실험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들만의 데이터가 추정된 게 있어서 그걸 기반으로 많은 선수들이 다 쓴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우리가 대부분 IFB 선수들 보면 남성 호르몬제 계열은 다 쓴다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통념을 가지고 그게 그쵸. 맞는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펩타이드는 그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안 쓴 사람들도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더 IFB나 운동 선수들도 사실 TRT나 네. 이런 거 쓰는 경우 워낙 많잖아요. 그쵸 그쵸. 펩타이드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물론 GLP-1도 정부에서 해가지고 FDA에도 승인되고 이렇게 제약에서 만들고 이런 과정이 길겠지만 제가 봤을 때 몇 가지는 진짜 썼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경험을 하면서 느꼈어요.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이 뒤에 네. 얘기하면 좋을 거고 네. 일단 제가 좀 사실 얘기하다 궁금한 게 레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1라일리도 아직 항상 준비 네, 중이고 그러니까 항상 끝났어요? 끝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기준점을 끝났을 걸로 저 기억해요. 그럼 지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레타가 처방이 돼요? 내년인가 이번 말에 그 FDA 제출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레타를
엄청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쵸.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제 마운자로가 당뇨약인 거고 젯바운드. 젯바운드가 이제 비만. 미국 애들도 레타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걔네 그걸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미노산을 배열을 해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아미노산을 거의 블록처럼 하나를 붙이고 그거를 떼고 다시 붙이고 떼고 연결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밀당 잘라서 효과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개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몸에서는 그거를 제대로 온전히 인식 못할 네, 수 그래서 있으니까. 그거를 성장 호르몬처럼 이제 유전처럼 이렇게 쭉 만들 수 있는 게 공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한 공장에서 아니면 큰 공장에서 원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자들이나 사람들이 원료만 사가지고 택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진짜 그 아미노산 서열일까? 라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물론 펩타이드뿐만 아니라 다른 로이드도 내가 맞는 게 진짜 성분일까? 그때도 제약 그 성장 말씀하셨을 때도 진짜 좋았던 게 912하고 911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거 구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나는 이거 언더 쓰니까 성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몸에서 받아들인 면역력 향상이나 이런 게 아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펩타이드든 언더 제품을 쓸 거든 부작용이나 피부 질환이나 그거를 감안하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펩타이드 만드는 게 그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게 시약이랑 펩타이드 머신만 있으면 만드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그렇고 성장음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 해외 직구로 구매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는 사람들 다 직구해서 사용하는 게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지만 사실 그 원료 만드는 데는 근데- 한두 군데고요. 실제 생산하는 데 한두 군데예요. 거기서부터 뭐 OEM을 생산을 하던가 물건 받아서 찢어받기라고 하죠. 그렇죠. 도매사들이 네, 해서.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약품이라고 해서 수입을 하면 걸리니까 화장품으로 해서 들어와서 업체들이 이거 박스만 바꿔서 막 팔고 지네가 이렇게 스티커 바꿔서 팔고 이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타 같은 경우는 지금 써보셨고 마운저러가 효과가 없어서 일부러 레타까지- 3중을 한번 써보고 네, 3중 이게 효과가 있냐 써보고. 그러니까 3중이라는 거는 지금 GLP-1이 뇌에서의 음식에 대한 갈망 좀 조절해 주는 거고 결국은 위 배출도 지연되는 네네네. 거고 그 혈당에 대한 인슐린 감수성도 분명히 있는 거고 GIP가 좀 더 잘해요. 그러니까 GLP도 그렇게 되는데 GIP가 되는데 이게 훨씬 더 특화되어 있고 소수 지방이 지방을, 네. 훨씬 더 좋은 거고 그리고 3중 작용제가 글루카곤 글루카곤. 맞죠? 네, 그쵸? 이제 포도당을 배출시켜주는. 결국 GIP보다 좀 더 하나 더 붙은 게 결국 글루카곤인 거잖아요. 결국 3중이면요. 그렇죠. 3중이면 GLP-1, GIP, 글루카곤. 그게 지금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진짜 찐 중국에서 제약이 아닌 이상 네네. 저도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제가 맞았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어요. 한 2, 3일 동안은 트름이든 그 계란 썩은 냄새도 아 위에서 네, 자꾸 위에서 이게 소화가 안 되는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아미노 배열이 진짜 맞았는지 이게 진짜 맞았는데 나머지가 틀렸는지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건지 이거는 진짜 모르는 거죠.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 레타에 열광하면서 쓰고 있고 가격도 미국에서도 지금 뭐 젯바운드보다 레타가 훨씬 더 싸잖아요. 싸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언더니까 훨씬 더 쌀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옥수수 가루를 넣는지 뭐를 넣는지 그리고 이제 운송 과정에서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열에 민감하니까 아미노산 같은 이거를 운반을 어떻게 미국까지 했는지 그게 진짜 살아있는 아미노산이 진짜 잘 배합이 돼 있는지 보충제도 생각보다 영양제도 위험한 게 항산화제나 오메가3는 저는 해외 직구 거가 훨씬 더 싸고 네. 어차피 다 똑같은 원료잖아요. 유명한 항산화제 원료 다 몇 군데고 오메가3 다 그냥 이거 받아서 통만 바꿔서 파는 건데 아산화될까봐. 네네. 근데 오메가3나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좀 뜨거운 날씨에는 어차피 적도 넘어오니까 웬만하면 그래도 국내 거 먹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 업자들끼리 하는 말로 펩타이드나 오일류도 마찬가지고 걔네도 어차피 운송하는 방법이 따이공으로 직접 가져오거나 어디 컨테이너에 짱 박아서 가져오는 걸 텐데 온도가 너무 갑자기 확 올라버리면 변성이 일어날 수밖에 네, 없고 그쵸. 아미노산도 결국은 오일도 끓어버리면 다 산화되는 거고 네. 안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만약에 누군가가 펩타이드 써보고 싶다라고 하면 겨울에 좀 네, 맞아요. 사놓는 게 그래서 이게 누가 봤을 때 이게 무슨 야, 이렇게 어떻게 접근을 해 의약품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의약품이 아니라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펩타이드를 엄청 많이 써요. 그렇죠. 지금 TRT 펩타이드라는- 클링에서도 네네네. 거의 펩타이드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해외 유명한 유튜브 펩타이드 채널들 보면 약간 미국 분들이 제약회사나 FDA에 불만이나 불신이 엄청 강해요. 그렇죠. 업무론도 엄청 강해서 약간 펩타이드에 대해서 좋게 설명하는 의사잖아요. 그럼 댓글들이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막 이 FDA로부터 제약회사
의사들이 이걸 일부러 병을 못 낳게 하려고 못 쓰게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미국 뭐 FDA나 WHO나 이런 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수는 있죠. 그냥 로비 합법이니까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좀 많이 과장된 것 같아요. 사실 펩타이드가 만든다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게 이제 정말 임상시험까지 하고 이게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제대로 아는지가 그쵸. 이 생산에서도 이 정말 퀄리티가 어느 순간에서도 안정성이 유지될 수가 있는지가 제약회사들이 막 수조 원씩 쏟아부어서 지금 이걸 개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만들기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의사들은 분명히 알 텐데 그걸 암에도 불구하고 막 유튜브에서 보면 펩타이드에서 막 찬양하고 막 그걸 클리닉에 연결해서 수익 내는 산업들도 있고 많죠. 이런 거 보면 아 정말 미국인들이 의료계에 대한 불만이, 특히 의료보험에 대한 불만이 어마어마하구나. 의료보험도 있는데 요새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이제 바이오 해킹,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자, 이런 게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비만이 엄청 늘면서. 지금 이제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게 레타돈하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올 게 화이자에서는 뭐 이제 알약들도 개발하고 있고, 그쵸. 알약이면 사실 아시겠지만 파급이 아예 다르잖아요. 그쵸. 주사는 생각보다 가격이나 거부감이 많은데 경부제가 성공하는 순간 진입장벽이 전 제일 걱정인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게 GLP-1이 빡 떴었을 때 다이어트 관련된 플랫폼들이 와 끝났다 이랬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 결국 운동을 안 할 수 있어요. 운동을 안 할 수는 없고. GLP에서 막 근육 다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웨이 프로틴 먹기 시작하고 막 운동 조금씩 해주고 이게 이제 더 오히려 열풍이 되는 그래서 오히려 GLP-1이 처음에는 이제 나 운동 안 해도 살 뺄 수 있다 해서 이걸 하면서 어떻게 더 건강한 몸을, 효율적인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까라로 변환되는 과정이라, 한국도 지금 점점 피부 미용으로 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이제 나중에 한 1, 2년 지나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다시 헬스 열풍이 오지 않을까. 아니 저는 좀 부정적인 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성향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 분은 또 당연히 웰니스나 이런 거를 더 나은 삶을, 피트니스한 삶을 꿈꾸는 분들이 있겠지만, 미국은 워낙 육체 활동이나 학교 체육이 되게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런 환경에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계속 더 약에 의지할 것 같은 게 왠지 한국의 느낌이고, 그래서 이제 알약까지 이게 되면 전 진짜 걱정되는 게, 지금 혈상도 죽어나고 있는데 알약까지 나오면 이거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오버도싱이 가장 큰 저는 관건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나 효과 없어서 뭐 5알을 먹어야 되는데 10알을 먹든지 20알을 먹든지, 결국에는 이런 과다 복용 때문에 치사량이 높아지면 이게 진짜 과연 치료제로 나온 거, 이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약인가라는 의문점도 들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헬스 유튜버들이나 운동하려는 SNS에서의 그런, 한국에서 요즘 뭐 사우나나 바이오킹 이런 거에 계속 하고 있어서 그런 거에 많이 접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육체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 좀 더 나은 삶에 대해서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저도 이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중에 따로 영상을 촬영하겠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하려고요. GLP-1은 진짜 제가 마이크로도징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볼까 없이 할까 고민 중이긴 한데, 그거 하면서 제가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삶을 꿈꾸면서 운동하면서 할 수 있을까를 해보려고 하는데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 다시 또 넘어와서 흔히 알고 있는 펩타이드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 그냥 GLP-1 계열만 많이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물만. 그렇죠. 이제 보디빌딩 씬에서는 펩타이드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은 엄청 많이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미노산이 2개에서 50개까지 연결되면 펩타이드라고 대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보디빌더들이 요새 많이 쓰는 것들은 이제 근성장에서는 IGF-1 쪽인 것 같아요. 옛날부터 썼잖아요. 네, 펩타이드 말고 진짜 찐 그 IGF-1 있잖아요. 그게 가격이 저는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한번 구해봤어요. 얼마였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한 50인가 70만 원 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IGF-1은 저도 사실은 정말 꿈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IGF-1의 기전과 효과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꿈의 약물이죠. 보디빌더뿐만 아니라 모든 운동선수들한테요. 근데 저는 IGF-1 맞아갖고 효과 있다는 사람을 생각보다 많이 못 봤고, 해외에서 되게 진보적인 분들도 IGF-1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근성장만 시키는 게 아니라 배도 커지고 이제 장기 비대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현대 보디빌딩 몸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씀드린 클래식 피지컬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현대 보디빌딩 들어오면서 진짜 좀 괴기하게 그냥 다 커지는 그게 좀 미학에서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결국 IGF-1도 사실은 성장 호르몬에 반응을 못하는 병이 있는 아이를 위해서 개발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엘리아유 맞으면 뭐 0.몇 마이크로그램의 IGF-1이 어차피 결국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IGF-1 그 자체를 더 고농도로 일시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써서
쓰셨던 분들 보시거나 하면 효과를 있다고 좀 느끼시는 분 있어요? IGF-1은 거의 없던 것 그렇죠. 같아요. 효과보다 저도 못 네, 봐서. 저는 거의 없던 것 같고 결국에는 근성장을 일으키는 건 운동을 제대로 하냐, 수면을 제대로 지키냐, 영양을 제대로 지키냐가 이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 3박자가 맞았을 시 그거를 더했을 때 조금 더 이득이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약에 대해서 의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3박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이제폰 생각보다 맞고 체감을 한다거나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성장호로 네. 그쵸. 쓰다 보면 그래서 붓고 이제. 붙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그쵸. 이게 뭔가 손가락 존나 빨리 자라고. 근데 IGF-1을 맞으면 효과가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제 저혈당이 올 수 있죠. 이제 혈당 떨어지는 네, 거죠. 혈당 떨어지. 대부분 제가 알기로 해외 신에서도 굳이 아이제폰 이런 것보다는 기본을 성장 호르몬으로 두는 걸로 더 많이 그쵸. 알고 있어서 어차피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이 같이 있으면 아이제폰 그 이상인 거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거 써요? 이제 미토콘드리아. 아주 미토콘드리아가 대세더라고요. 네,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대사라서 머시랑 이제 SS31. 아. 네, MSC는 이제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에서 발견된 이제 펩타이드 호르몬인데 어떤 역할을 해요? 머시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DNA에서 발견된 아미노산 펩타이드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대부분 펩타이드는 이제 스테로이드처럼 핵 안에 들어가서 이제 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초인종 눌러서 나왔으니까 일해 이런 느낌을 주는 거고 일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신호를 주는 역할 뿐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머시랑 SS31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런 에너지 대사.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스를 맞으면 운동 안 해도 운동적인 대사 활동이 되는 거고 AMPK도 오르면서 이제 그런 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SS31인데 얘는 이제 좀 밖에서 일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이 대부분 한 가지만 쓰지 않고 이 두 가지를 조합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이제 한번 구입해서 한번 써봤는데 처음에 다닐로 마스를 썼을 때 뭐지 싶었어요. 뭐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그것도 중국에서 네. 사는 거죠. 외국도 네,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도 한번 궁금해서 이런 게 있나? 저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할까? 결국엔 제가 선수들을 가르칠 때 나는 이렇게 반응했으니까 너도 이럴까? 그게 아니면 왜 그럴까? 그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찾아보니까 SS31이랑 같이 썼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좋다. 근데 대부분 마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 환경을 고쳐주는 거고 SS31 같은 경우는 그 부품을 완전 고쳐주는 그런 느낌이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가장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한번 썼을 때 에너지가 기분이 막 에페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컨디션이 조금 좋아졌다. 아, 그게 느껴져요. 그거를 좀 그 플라시보도 있을 수도 있죠. 펩타이드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임상 실험이 없잖아요. 결국엔 쥐들밖에 없는데 이게 진짜 인간으로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에너지 대사가 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느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용량이 중요해요. 결국에는 이 용량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게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근데 보통은 제가 알기로 쥐한테 투여한 용량으로 곱하기 해서 대충 네, 산출하는 하더라고요. 근거 계산법이 있어요. 네. 그거 해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거 들으면서 대단한 게 이런 펩타이드를 우리 또 보디빌더 출신에서 가장 먼저 다 써봐요. 일단 몸에 좋다 하면 우리 진짜 이 주사와 꽂는 거는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보디빌딩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두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도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거를 한번 읽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건드렸을 때 다른 그 핵세포도 건들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 펩타이드가 정확하게 규정된 게 없으니까 내 부작용이 진짜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용량을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지금 팟캐스트에서 나 이렇게 썼는데 어땠어? 근데 이게 포럼에서 용량이 다 천차만별이고 어떤 사람이 여기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근데 효과 이게 봤다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보디빌더 선수 쓰는 거 다 지금 허용되지 않은 걸 쓰는 그쵸, 거지만 옛날에는 허용된 것도 있었고 하는데 보디빌딩들이 지금 사실 전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전 솔직하게 말하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전 부작용 아예 없다고 하는 건 안 되겠지만 전 다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코치님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환을 잃어가면서 찌찌를 잃어가면서 심장을 잃어가면서 너무 많은 데이터가 지금 축적돼서 어느 정도는 이제 사실 약물은 저는 이제 족보가 나왔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우긴 한데 해외를 보더라도 아직도 사자들도 많긴 하지만 유명한 코치들 중에서도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네. 그 안에서 쓰면 충분히 관리하면서 쓸 수 있는데 아직 펩타이드는 저는 그 영역은 아닌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직 너무 미지해. 하는 말들 들어보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도 사실 너무 많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얘기하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해서. 그러면 또 코치님이 생각하셨을 때 보디빌더들이 또 쓸만한 거. 저는 이제 효과 봤던 거 BPC랑 TV 그거는 회복 계열인데 회복 계열이죠. 제가 이제 작년 5월에 통사고를 당해서 어깨 파열이 됐잖아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해서 이번 연도 들어서 그 BPC랑 TV를 맞기를 시작했는데 진짜 염증이랑 통증이랑 이게 많이 호전됐어요. 근데 그 생각보다 그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전에 저희가 또 우연치 않게 만났었을 때 네. 저는 이제 중국에서 펩타이드 제조한다고 그러면 나 믿지를 않으니까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딱 그 두 개 얘기하셨어요. 네. BPC랑 TV가 아는 동생도 햄스트링 끊어졌는데 네. 그거 쓰고 나서 몇 주 안에 붙었다. 그 얘기 듣고 와 대박인데 이거는 사실 그런 생각하고 해외에서 좀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좋은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뭐 케바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숄더 프레스가 안 됐거든요. 지금 돼요. 어느 정도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제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가슴 할 때도 계속 이러고 하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맞았을 때는 염증이랑 이런 게 관리가 엄청 잘 됐다는 거죠. 운동하고 나서는 엄청 이게 아팠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 전에 맞고 일어나면 다음날 괜찮아져 있으니까. 그것도 다 중국에서 그냥 네, 그렇죠. 중국 직구로 네. 사신 거 전부 다.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 사고 다 있어요. 업자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뿌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업자분들이 지금 또 펩타이드를 건들기 시작했어요. 펩타이드 전문 업자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요즘 업자들이 저 얘기만 들으면 치를 떨어가지고 업자들이랑 소통을 못한 지 오래돼서. 그리고 해외 업자들이랑 오히려 원료상들이랑은 얘기는 나누는데 국내 업자들이 요즘 좀 뭘 파는지 모르거든요. 이제 해외 선수들도 펩타이드 쓴다.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 범스테드도 펩타이드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두나 그런 손상됐을 때 어느 정도 도움됐다고 하는데 그 팟캐스트가 펩타이드 홍보 그런 느낌이라서 근데 살짝 외국 이것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해외 프로 선수들 중에 펩타이드 아예 법에 위반되지 않게 홍보하는 선수 네, 많잖아요. 그쵸. 제레미 브랜디도 마찬가지고 클라리다 숑도 마찬가지고. 파는 게 불법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 조초 그분도 펩타이드 팔았던 걸로. 그게 지금은 규제가 들어간 걸로 알고 그때 불법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온라인상에서 엄청 많이 판매했던. 이제 해외 업자도 그렇고 깊게 파고드는 게 옛날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 받아서 아니 본인이 가져와서 많이 판매도 하는 분들도 많고 했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같은 거 있잖아요. 코드를 하거나 링크 같은 거 해서 수수료 받거나 아니면 광고비 받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현명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 FDA가 굉장히 깐깐할 거라 생각하는데 물론 깐깐한 부분도 있지만 프로호르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도 미국에서 지금 몇십 년 동안 단속을 내버려놨거든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문제되기 시작하니까 잡았던 거고 사실상 중국 성장 호르몬 시장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키워준 게 미국이고 근데 지금 펩타이드도 보면 사실상 그걸로 중국이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광해서 쓰는 사람은 미국 국민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거 참 보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앞으로 펩타이드가 미국에서는 지금 그냥 의료보험과 FDA와 제약회사의 횡포에 있어서 해방시켜줄 약간 이런 걸로도 인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펩타이드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쓰시는 거 보면 이렇게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아 진짜 효과가 있나 보구나. 저도 처음엔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도 이제 임상 실험이 없는데 왜 쓰냐. 근데 이제 GLP-1의 책을 쓰면서 이렇게 개발이 됐는데 그 나머지 또 이렇게 돼서 개발이 됐지 않을까? 그럼 나한테 한번 실험해보자 하고 효과 없으면 없는 거고 뭐 있으면 그냥 부작용 그대로 뭐 암세포가 커져 있는 걸 수도 있고 그거는 완전히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번 경험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써봤는데 괜찮은 거는 괜찮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BPC랑 TV는 진짜 저는 효과 많이 제 선수들도 이제 뭐 무릎 아프거나 그거 했을 때 엄청 빨리 나았으니까. 일단 왜냐하면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신뢰할 수 있는 이제 제조사나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스포츠계에서 오랫동안 암암리에 사용해왔고 언더그라운드 랩 시장도 엄청 많이 성장해 있잖아요. 그 언더그라운드 랩 검사한 것들 보면 제대로 성분이 있거나 함량이 제대로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펩타이드가 이거보다 사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규제를 많이 안 하기 때문이에요. 스테로이드가 지금 생각보다 규제가 심해요. 미국에서 API 원료를 통제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원료가 싸게 쉽게 공급됐었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들에서. 근데 지금 그 원료가 쉽게 공급이 안 되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펩타이드 같은 경우는 미국에 그런 통제가 없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머신기가 비싼 것도 아니고 그 외에 여기에 합성할 때 필요한 소재들이 막 비싼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굳이 이 비용조차도 아까워서 사기치는 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이제 생산 원가가 그렇게 막 높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중국에서 여러 실험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니까 환경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보다는 더 그 함량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아닌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걸 규제하거나 이 성분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효과 같은 경우도 임상이나 이런 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더 부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스테로이드만큼 펩타이드 사용이 한 20-30년 정도 더 더 많았다? 많아서 우리
친구들이 더 많아서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가 데이터. 잡혀 있으면 그래 펩타이드도 불법적으로 만들지만 제가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스테로이드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 안 하잖아요. 그쵸. 근데 펩타이드 효과에 대해서 좀 부정하거든요. 그거 아직 어떻게 믿어? 약간 아직도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또 말씀 들어보면 정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쓰고 싶다는 사람한테 옆에서 나 써볼래 하면 야 절대 쓰지 마 이렇게는 말 안 할 것 같아요. 다 알아보고 써라. 아니, 저도 그거였는데 나는 이렇게 효과 맞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왜냐하면 저는 이제 GLP-1에 효과가 없었으니까 저는 신호가 아예 달랐으니까 다른 선수들 쓰는 거 보면 도시락을 그냥 30분 동안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피자 한 판 먹고 있고 결국에는 이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효과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염증이 있었을 때 이걸 썼더니 이렇게 좋아졌다. 너가 쓰고 싶으면 써라. 이거에 한번 너도 반응을 봐라. 좀 이런 저는 취지로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저도 이제 이인상 실험 이런 게 없었으니까 엄청 부정적이었거든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거기서 이제 마운자라든 GLP-1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책을 쓰면서 펩타이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니까 아 이게 이렇게 쓸 수 있구나.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구나. 네,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에는 탈모약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한테 뭐 두타가 맞을 수도 있고 피나가 맞을 수도 있는 거. 펩타이드도 자기만의 맞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효과가 없다고 해서 그 효과가 다른 사람한테 없다라는 거를 저는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 이왕 이렇게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여야지 많은 게 바뀔 텐데 미국인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좀 규제를 더 풀어버려서 제약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아예 시장에서 진입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수분들 말고 제가 알기로 미국에서 공부한 동생이 있는데 그 주변에 다 쓴다고 하더라고요. 뭐 펩타이드를 건강 목적으로. 그런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선호하는 펩타이드는 뭐예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거는 대부분 울버린 스택이라고 TV랑 이제 BPC를 섞어 맞는 그게 울버린 스택이라 하고 이제 글로우 스택이라고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해서 PB, BPC에다가 GKCU 구리펩타이드 구리펩타이드요. 그거는 이제 이미 화장품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펩타이드에 대해서 제가 네. 진짜 이거 처음으로 썰을 풀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막 합법적으로 막 펩타이드 사이트 만들어서 주마다 그쵸. 좀 다르겠지만 판매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뭐 불법적으로도 판매하겠지만 근데 한국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모든 펩타이드를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받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6주,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회사 있지 않았나요? 이거는 삐 처리돼야 될 텐데 내 펩타이드랑 네, 또 맞아요. 있었어요? 그게 다 닫았어요. 닫았어요. 왜 닫았냐면 지금 펩타이드를 온라인에서 그렇게 쉽게 팔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연구용이에요. 그렇죠. 연구소에 연구용으로 수입도 하고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작자가 대단한 게 뭐냐면 펩타이드 두 회사가 판매를 못한 게 어차피 너네 사가지고 판 사람 내역 떼면 이 새끼들 연구소에 팔아먹었는지 일반인한테 팔아먹었는지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문 닫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정말 재밌는 게 저희가 예전에 샴푸를 만든 적이 있어요. 굿즈로. 그 탈모 샴푸 이름이 모나온이었어요. 그 탈모 샴푸에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있지만 진짜 고가에 좋은 게 뭐냐면 구리펩타이드예요. 그게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피부에도 좋고 그래서 모발에도 좋다고 엄청 하잖아요.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근데 그 비싸기 때문에 해외에 아무리 유명한 탈모 고가의 샴푸를 받아도 구리펩타이드 들어있는 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요만큼 들어있거든요. 근데 저희 모나오는 존나 많이 들어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 그분들이 이제 펩타이드를 그렇게 판매를 하시다가 구리펩타이드 올려고 많이 남으신 거예요. 본인이 펩타이드를 수입해서 팔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구리펩타이드 남은 거를 거기에 다 샴푸에 썼어요. 초고농도로 생산원가 신경 안 쓰고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써가지고 그 샴푸 품질이 제가 장담하건대 인류 역사상 없는 샴푸 품질이었어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리펩타이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동생한테 들은 게 구리펩타이드 되게 많이 쓴다. 네. 그 대학생들 거의 기본적으로 막 다 쓴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다. 너 써보고 싶으면 써라.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썼었을 때 사람들이 정말 글로우하게 효과가 있다고 하나요? 저는 이제 좀 회복 계열에서 관심이 많아서 결국에는 저도 이제 GKC를 써봤는데 이건 확실히 효과 있는 거 염증 반응, 여드름 그러니까 좀 붉은 점들이 있죠. 그것도 제 염증이니까요. 네, 그런 면역 반응을 좀 좋게 해주는 것 같아요. 확실히 붉은 점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봤고 저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게 말끔히 해결됐고 결국에는 구리 펩타이드가 저희 몸에 있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는 거지 이 농도를 다시 맞춰주는 그 레벨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게 아예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물질이다 보니까 구리펩타이드가 제가 해외에 많은 배우들도 많이 쓴다고는 들었어요. 아마 근데 우리나라가 미용에 미쳤잖아요. 네. 저희 채널은 거의 남자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구리펩타이드 미용 목적, 글로우 목적에는 관심도 없으시겠지만 구리펩타이드 저는 솔직히 효과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뷰티 쪽으로 금이 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소비할 거라고 생각해요. 뷰티 쪽도 있고 이제 화장품은 엄청 많이 구리펩타이드 엄청 많이 넣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근데 주사제로 쓰는 거는 규제가 있으니까요. 그건 쉽지 그쵸. 않은 쉽지 영역이니까요. 않죠. 근데 화장품은 얼마인지 아시죠? 펩타이드가 이런 그 충격이나 열 이런 거에 약하잖아요. 샴푸에 들어갔을 때 이게 변질이
변형이 되지 않나요? 샴푸에 들어갔을 때도 아무래도 아예 열이 안 가해지거나 물리적인 반응이 없다고는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걸 교반 작업이라는 그쵸. 걸 하는데 제가 식품 공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화장품 쪽은 공장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고리펩타이드라는 거를 썼었을 때 저는 주사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피부에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피부에 발랐을 때 효과 있다는 연구 논문들도 그 많아요.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저는 야, 이거 몸에 꽂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효과가 있냐고. 피부막을 통과해서 이게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연구된 데이터들도 조금 막 있었었어요. 근데 저는 어디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느꼈냐면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평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그때 느꼈죠. 아, 고리펩타이드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효과가 더 있을 수 효과가 있겠다. 있구나.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탈모 쪽으로도 구리펩타이드를 엄청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기겁할 거예요. 그거 보면 이제 완전 파란색이니까 이거 물을 섞으면 완전 시꺼먼 파란색이에요. 아, 그걸 갑자기 생각나는데 메틸렌블루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못하는데 네. 정말 우리나라 탑티어 선수가 메틸렌블루를 써요. 근데 저는 항상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야, 이런 정보 좀 있으면 너 좀 주변에도 좀 알려주고 애들 이런 거 모른다. 한국 애들 코치들도 모르고 좀 애들 좀 알려줘라 하는데 자기는 이제 메틸렌블루를 쓰는데 그냥 오줌도 다 파란색으로 바뀌잖아요. 막 침도 모든 게 다 파래지잖아요. 그래서 메틸렌블루가 그 느낌이 좋아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메틸렌블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국에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하면 메틸렌블루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가지고 대중적으로 더 대중적- 많이 쓰는데 네, 대중적으로 좀 안정제나 이런 걸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딱히 잘 모르겠어요. 메틸렌블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바이오 해킹 하는 사자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메틸렌블루도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저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근데 저는 메틸렌블루 한번 해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요. 뭔가 오줌이 파란색으로 나면 뭔가에 내가 효과가 있다고. 그냥 배출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그 느낌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오줌 색깔이 잘못됐고 진짜 큰일 난 거고 신장이 조진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뭐 영양제를 먹거나 뭐 했었을 때 또 노래지긴 하지만 사실은 내가 뭘 먹어서 이거 진짜 몸에 이렇게 들어왔나 보네 라고 느끼는 게 그래서 비타민 B도 좀 수요가 높은 게 뭔가 먹었을 때 바로 이게 느껴지는 게 느껴지는 있거든요. 게. 근데 메틸렌블루도 막 혓바닥도 막 다 파래져 있고 오줌도 막 파래져 있고 이런 온몸이 파래지니까 그래서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유래가 이 성분이나 기본값 자체가 확 약간 식품이나 그쵸. 약간 주방용 네,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몸에 먹었었을 때 다 배출되는 느낌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미국에서 유행하는 게 약간 정신적인 안정과 요즘 너무 도파민에 절했으니까 그런 목적으로도 막 쓰잖아요. 신경 안정성과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는 이유 중에 뭐냐면 외국에서 틱톡에서 바이럴된 것도 있지만 그냥 뭔가 먹었었을 때 파란색으로 오줌이 나오고 혓바닥도 침도 씨발 파란색으로 바뀌고 하니까 뭔가 몸에 들어왔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닐까. 그래도 만족감을 주는 게. 그것도 위험한 게 뭐냐면 이제 펩타이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효과를 느끼려고 하잖아요. 효과를 느끼려고 계속 먹거나 계속 맞지 않을까. 그것도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결국. 다 위험하죠. 네. 허용 안 된 것들을 구해서 먹는 건데요. 쉽게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반응이죠. 저는 시겁할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좀 느껴보고 싶어서 진짜로 뭐 구하려면 한국에서 되게 어렵게 않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얘기 나눠야 될 게 뭐 있었죠? 다른 이제 유명한 거는 그 성장 호르몬 펩타이드. GHRP나 이런 거요. GHRH나 네. 이파모나 요즘도 많이 써요? 저 같으면 성장을 쓸 것 같거든요. 쓰는 사람도 있구나. 네, 쓰는 사람 있는데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바이오 해킹. 나는 케미컬은 안 쓰고 싶은데 펩타이드는 쓰고 그 싶어. 펩타이드 쓰면 약간 도핑을 안 그러니까 했다고 도핑, 예, 그러니까.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저도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안 걸리면 그냥 내초리라 생각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기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의심이잖아요. 내가 증거가 없는데 이 사람이 범죄 저지른 것 같은데 딱한 물증이 없어요. 그럼 법원 가면 결국엔 무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히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냥 유전 좋다. 저는 오히려 더 박수 쳐주기로 했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결국에는 한국에서나 내추럴 대회에서 이 펩타이드를 검출하는 기기가 있을 줄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와다에서는 이제 그거를 발견했다고. 와다가 이제 세계 반도핑 기구고 예. 우리나라는 카다라고 하죠. 펩타이드 검출 가능한데요. 성장론도 검출 가능한데요. 그 검출 그게 가능한 비용이- 디텍션 타임이 디텍. 엄청 짧고요. 짧아. 비용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장 호르몬을 예를 들면 어차피 결국 지금 보디빌더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요즘 유행하는 펩타이드 이미 보디빌더들이 성장 호르몬과 파생된 건 이미 진짜 오래전부터 다 써왔잖아요. 근데 그게 도핑 관련해서는
잡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성장 호르몬을 일단 예로 들면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사실 주사하고 한 12시간, 24시간 이렇게 지나면 검출하기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지금 이게 다 단백질이잖아요. 이게 다른 호르몬이랑 다른 게 뭐냐면 주사를 하면 우리 몸에 투여가 되는 순간 굉장히 빠르게 작용했다 빠르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몸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 뭐 혈액에 단백질 요소들이 있잖아요. 다 분해돼 버리니까요. 거기다 문제는 이게 검출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상호작용해서 나올 수 없는 대사산물들이 나오는데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나와도 이게 외부에서 나왔는지 내 몸에서 나왔는지를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검사 비용이 너무 비싸고 한 명 한 명 다 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나마 카다에서 옛날에 선수들 잡아내는 게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는 불시로 갔었을 때 담스 대상자들이 정말 대한체육회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하고 국제대회도 뛰고 좀 성적 내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불시 도핑이라는 걸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성장 맞은 지 얼마 안 됐으면 걸리는 거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연락 와서 해외 자기가 아는 검사하는 기관인 해보는 거 어떠냐요. 나도 알죠 그 기관. 저 아는 분이 동의원서 검사 보내본 적도 있고. 근데 그게 좀 위험한 게 뭐냐면요. 내가 주사한 지 5분도 안 돼서 채취를 해요. 뭐 성장이나 펩타이드 뭐 다 썼어 인슐린이랑 채취를 해요. 이게 담아져 있잖아요 혈액이 여기 용기예요. 그 순간에도 효소에 분해가 돼요. 그래서 특수 용액을 넣던가 특수 온도에 맞춰서 보관을 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통제한 상태에서 해외로 보내지 않는 이상은 검사하는 게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검출하는 게 쉽지가 않죠. 내추럴 선수분들 얘기 나왔지만 분명 내추럴도 있을 거예요. 저 내추럴도 진짜 내추럴도 있고 펩타이드 쓰는 사람들도 있고 많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는 거는 왜 최근에 이게 많이 공룡 유전자들이 많이 늘어났냐. 좀 공룡 유전자라고 하는 분들 저한테 막 유튜브에도 많이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이 사람에 대한 내가 뭔가를 알고 있으면 저는 제가 유튜브로 제일 먼저 폭로할 사람이거든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제는 여기 있는 고리도 아무것도 없고 이분들이 난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너무 이분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는데 제가 만약에 연이 된다면 저희 채널에 초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요. 정말 각 펩타이드 쓸만한 것들에 대한 성분을 실제로 얘기하면서 사본 적이 없냐 써본 적이 없냐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프로호르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를 보충제회사에서 팔아서 보충제라고 생각하고 먹었었고 도핑 안 걸리면 내추럴이라고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와다 목록이 없거나 도핑이 안 나오는 것들을 내추럴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댓글 주신 분도 있고 메시지 온 적이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유명하신 내추럴 하시는 코칭도 하시는데 그러니까 메트포르민을 추천을 하나 봐요. 근데 메트포르민은 와다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한 펩타이드 중에 와다 목록이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도대체 도핑을 한 게 기준이 뭐냐 근데 전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 세계 반도핑 기구에서 그래 거기서 딱 주제 그 목록에 없는 것만 쓰면 돼요. 미국에는 도핑이라는 기준을 세운 거. 그러니까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해서 기준을 잡아놨고 우리나라는 아예 그게 카다 한국체육회에서 이거 법으로서 아예 다 기준이 잡혀져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와다에 없어요. 근데 내추럴 선수들이 메트포르민을 쓰는 게 저는 그 내추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대중적인 시각에서 이것도 이걸 똑같죠. 이해를 할까요? 이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글루타치온. 아니 그건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글루타치온은 지금 영양제 회사에서 식품 회사에서 파는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사제로 맞아요. 주사제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전문의약품이잖아요. 식품으로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고 전문의약품으로서 오로지 혈당 관련해서 당뇨 있는 분들만 처방해서 사용하는 약인데 이 약을 구하는 방법은 정식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당뇨가 있지 않은 이상. 그쵸. 당뇨가 어디 있어요? 근육량이 그렇게 막 운동을 하고 식단하는데 당뇨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메트포르민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명확한 건데 이거를 과연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예요. 우리 같이 좀 아는 사람들 그냥 와닿기 좀 없으면 저는 그 메트포르민 셔터 내추럴 맞아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드러났을 때 과연 대중들은 뭐야 당뇨약을 왜 먹어? 근데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게 잠백이 베르베린이든 메포민 거의 비슷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훨씬 찾아봤을 메트포르민이 훨씬 세지. 그러니까 이게 화학적으로 이제 그게 된 거고 베르베린 같은 건 허브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화학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좀 더 몸에 더 작용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베르베린도 이점이 엄청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르베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냥 베르베린 먹어라, 잠백이 HCl 먹어라. 근데 전 정말 웃긴 게 뭐냐면 메트포르민 그 코칭 얘기 듣고 저 그 생각했어. 아니 베르베린 처먹으면 되지. 내추럴 하는데 뭔가 인슐린이나 성장을 쓰는 것도 아니고 메트포르민을 왜 내추럴 약간 사실 이런 느낌이 있었어. 이제 가격이 싸요. 업자들한테 사면 엄청 가격이 싸니까 베르베린 대비 가격이 엄청 싸요. 효과는 그 이상으로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대비 쓴 사람들이 많이 메포민 쓰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신기한 게 뭐냐면 그 구아니딘기엘이 요즘 세계에서 가장 핫한 영양제가 크레아틴이잖아요. 난리 났잖아요. 크레아틴은 뭐 이미 보디빌딩 판에서도 수십 년 동안 스포츠계에서도 뭐 더 이상 논할 게 없는 모든 게 완전히 검증된 정말 훌륭한
훌륭한 성분인데 요즘 이게 뇌 기능에도 좋고 막 온갖 거에 좋다고 하는데 크레아틴이 옛날부터 비타민 C처럼 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크레아틴이랑 메트포르린이랑 동일한 계열이에요. 구아니딘에 산 붙은 게 크레아틴이고요. 구아니딘 2개 붙은 게 메트포르린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신기했었어요. 지금 약 영양제 쪽에서는 가장 핫한 게 성분이 크레아틴이고 또 의약품 중에서 GLP-1이 지금 핫하긴 하지만 또 혈당 목적으로 이거 불로장생처럼 생각했던 게 원래 메트포르민도 하나가 그쵸. 있었었고 그걸 보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크레아틴도 불순물 이슈가 나오는 게 화학적 합성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합성을 해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만드는 건데 메트포르민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카르니틴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르니틴은 식품원료잖아요. 인젝을 했을 때 그 바이오 전혀 상관없죠. 생체 왜냐하면 이용률이 아예 다르니까. 근데 카르니틴 뭐 경구로 많이 먹으면 되는 거고 근데 당연히 인젝하면 효과가 훨씬 더 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주사제, 코르티살처럼 다 문제 없다 생각해요. 다 내추럴. 전부 다 내추럴. 왜냐면 와다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인들도 치료 목적이나 미용 목적으로 다 맞는 거고요. 그쵸.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메트포르민만 조금 걱정되는 게 일반적으로 접하는 게 그게 아니라 전문의약품이니까 전문의약품으로 나눠지니까. 잘 모르는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 그게 이제 조금 우려되고 이제 내추럴이라는 분들이 과연 어디까지 내추럴이라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최전 선수를 비난하면서 프로로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 사실 그분들은 주로 썼거든요. 근데 그 당시 예전만 하더라도 프로로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가 완화 목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다 판매. 네, 그러니까 이 목록이 없었어요. 그럼 나 보충제라고 해서 영양제 그쵸. 먹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지금도 떳떳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최전 선수분들은. 최근 공룡유전자들 말고 내추럴 이끌었던 분들 보면 최전 선수분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하면서 그런 보충제 먹은 거를 막 테러를 쓴 건데 근데 지금 나중에 공룡유전자들 시간이 지나서 메트포르민이나 와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쵸. 거거든요. 펩타이드도 들어가고 다. 하나씩 다 네,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가면 나중에 그래서 정말 걸리는 애들이 나왔어요. 그럼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정말 내추럴 소스 펩타이드를 뭐 어떻게 쓰는지 안 쓰는지 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과거 보디빌딩 선수들 사실 먹으면 안 될 거 다 알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호르몬제였으니까. 그런 그래서 부작용이든 뭐든 모르고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배들이 저도 모르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이제 계속 그거를 섭취하면서 성적을 내고 실업팀이 있었다는 거는 그거는 의도적으로 도핑을 한 게 많죠. 이건 제가 이제 들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프로로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를 처음으로 뿌리내린 분이 있어요. 그 들어간 게 한국 보디빌딩 때문에 들어갔대요. 왜냐하면 프로로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를 쓰는 계층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에서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MLB에서 써서 그래요. 스테로이드도 네, 스테로이드 썼는데 더 우선적으로 쓴 게 이제 디자이너 스테로이드 안 걸리게끔 프로로몬 써서 그게 이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제 프로로몬유를 DHA 관련된 거 빼고는 다 금지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전구체들을.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뭐가 와닿을 이슈되게 만들었냐면 한국의 국가대표 선수들 최선수를 도핑 검사를 하는데 자꾸 특이한 대사 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게. 그래서 와다에서 이거 다 추적한 다음에 넣은 거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프로로몬이나 디자이너 스테로이드는 과거 올림픽 선수들 누가 써요? 그렇죠. 아무도 안 쓰는 거잖아요. 일부 도핑을 피하려는 다른 종목의 선수들과 그리고 정말 눈먼 돈. 솔직히 이거는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러시아도 결국에는 국가 잔체가 도핑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독일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그런 진짜 신비한 약물이 존재한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근합성을 진짜 잘하고 그런 부작용이 덜한 예를 들어서 뭐 쌈수도 그렇게 발견된 거고 과학이 엄청 발전했잖아요. 지금 AI도 됐고 프로틴 폴드도 지금 그 AI가 해가지고 그거를 완전체를 뿌렸다고 해가지고 의료진들이 엄청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올림픽이든 뭐든 이미 우리가 모르는 약물들을 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번 문제됐던 게 그 신경 도핑이라고 하나? 신경? 알아요? 이렇게 헤드폰 헤드. 끼고 특정의 뭔가를 듣게 한 다음에 경기력을 향상시켜서 그런 것도 있고 그것도 그리고 있어요. 그 펩타이드 중에 CMX라고 신경 관련해서. 기록을 내는 경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스포츠는요. 그게 0.1초, 2초, 몇 초 싸움을 하는 건데 그게 생각보다 엄청 들어온 게 다 영향이 크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그건 와다에서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안 되는 그쵸. 거라 생각하거든요. 소리만 정확히 데이터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그리고 뭐 지금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보디빌더들이 쓰는 것도 디볼도 마찬가지고 티볼도 마찬가지고 다 국가에서 미국에서 쓰는 거 그거 더 개발한 게 티볼 독일에서 쓴 거고 다 그렇게 발전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지금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맞아. 어떤 데가 쓰고 있을지는 어떻게 쓰고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신기한 펩타이드도 엄청 많죠.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자극 방출하는 펩타이드도 있지만 그 지방 분해만 따서 그런 거 이미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미 따로 그것만 잘라서 팔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일본에서는 그 제약으로 한번 출시했다가 철수된 걸로 알고 있고
AOD, 안티 오비디시 드러그라고 그리고 HGH 프래그먼트 진짜 신기한 것들 많은데 이 신호가 진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인 거죠. 제약회사들이 이거를 진짜 개발하고 돈을 많이 투여하고 하려면 돈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GLP-1 같은 경우에는 당뇨, 비만 이거는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돈이 돼요. 그래서 이게 GLP-1에 수조 원 들여서 이렇게 개발하고 하는 게 돈이 되기 때문인데 과연 다른 펩타이들이 과연 근데 저는 근육이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거를 환산해서 계산해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근육 1kg이 가지고 있는 값어치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지금 근육을 보존하는 게 나이 먹어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호르몬을 대체요법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신이 주신 그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몸은 어차피 노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무리 약을 쓰고 줄기세포를 맞더라 하더라도요. 근데 근육량이 결국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근육량을 어떻게 보존할까가 또 이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육량 보존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4중작용제는 아마 4, 5중 나오면 이제 근육 보존하는 게 붙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이미 그 임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GLP-1이랑 쌈스를 붙여서 하는 그것도 펩타이드로 나오고 있어요. 펩타이드가 아니라 쌈스 그냥 셀렉티브 아예 엔드 그냥- 아예 쌈스를 붙여서 파는 그 약물도 제가 알기로는 있고 이제 GLP-1이 효과 없는 사람들은 아밀린 그런 것도 개발되는 게 많고 그래서 펩타이드 연결해서 하는 것들을 또 엄청 개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펩타이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유명한 건 아니지만 효과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마이오스타틴 억제제 펩타이드 그건 말이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서 옛날에 그런 소문이 돌았어요. 완전 초기에 피리스나 올림피아 선수들이 이제 유전자 도핑을 하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마이오스타틴 이잖아요. 근육 통장 스위치를 아예 온오프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저는 봤었는데 그 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많은 얘기를 보러보면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못 봤어요. 다 사기였고 다 허황된 사실이었고 한데 이제 제약회사가 붙어서 그걸 정말 제대로 연구해서 그쵸. 만들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근육량을 나이가 먹어서 유지할 수 있고 GLP-1과 붙여서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마어마한 이게- 시장이 될 것 그쵸. 같아요. 근데 이게 제약회사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스포츠에 악용될까 봐.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남성 호르몬이든 스테로이드든 결국에는 근육 감소증을 위해서 개발된 약물들이잖아요. 결국엔 치료 목적으로 나온 건데 스포츠에서 악용되면 이게 과연 좋은 방향일까라는 생각. 스포츠가 뭐 남용할까봐 그런 거 가지는 않고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부작용이 엄청 심한 축에 속하는 약은 맞아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렇죠. 남용하게 되면 너무나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굳이 그게 없어도 더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수단들이 있으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위험성 있고 돈이 안 되니까 FDA에서도 관리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막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호르몬 쪽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국내에서도 TRT나 이런 치료가 좀 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좀 더 많이 좀 개방적으로 생각하고 좀 새롭게 얘기 나오는 것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것들이 좀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나라 그렇게 같은 경우는 생각해요. 정말 딱 제약회사에서 임상된 딱 그 에비던스만 가지고 2주에 딱 한 방. 이 전부예요. 혈액 검사에서 관리해 주는 데도 있겠지만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HCG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뭐 SERM 이런 것도 너무 이거를 잘 활용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RT 하면 그게 좀 전부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결국 저는 가장 좋은 웰리스는 남자한테는 남성 호르몬을 남성 넣는 것보다 그 어떠한 기준치를 펩타이드 성장 호르몬도 그렇죠. 그건 절대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 TRT가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삶의 의욕과 활력에 엄청난 걸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시각들도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같은 경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아직도 프리모볼란이 나오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 근데 그걸 이제 좀 잘 활용해서 당연히 이걸 이제 도핑 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쵸. 너무 이제 관리 안 하는 친구들은 양극화가 심해지잖아요. 계속 뚱뚱해지고 활력을 잃다 보면 점점 더 활력이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좀 이런 거에 힘을 빌려서 좀 더 밝고 활기차게 생활하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저도 엄청 동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멕시코에 있을 때는 약물에 대해서 엄청 부정적이게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로무세였는데 60대, 50대 거기선 TRT가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어요. TRT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엄청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삶의 질이 엄청 높았어요. 행복해 보이고 아저씨처럼 막 이렇게 TV 보고 그냥 맥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진짜 활발하게 운동하고 해변가 가고 그런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이게 남성 호르몬 진짜 치료 목적으로 나오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나이가 되면 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보충해주는 역할로 가면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이 경계선이
문제인 거죠. 사람들이 시각이 너 남성 썼으니까 너는 케미컬이야. 이 부정적인 시각과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는 그쵸. 대중들 사이에서는 그냥 도핑해서 뭐 대회 나가고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도핑을 하면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좀 그 오해하는 기준치. 게 다이어트 오래 안 했는데 전 남성 홈수가 너무 낮으면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오랫동안 유지를 하려고 결핍이 이어졌거나 극도로 다이어트한 상태면 1 미만도 떨어진다고는 생각을 네, 하는데 저도 그게 일반적이진 않죠. 근데 저는 정말로 내추럴 선수들이 그 기간을 테스토스테론이 0에서 1, 뭐 1에서 2 수준이 아니라 테스토스테론을 살짝만 넣어서 3에서 4에서 5만 올려줘도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근데 또 남성 호르몬 도핑 잡기도 힘들거든요. 몸에서 분비되는 거라. 이제 다 모든 거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좀 마지막으로 지금 모든 펩타이드를 다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중국에서는 GLP-1도 아직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또 따로 개발하고 있는 거. 지금 이제 개발해서 한 1년간 중국도 GLP-1을 쓸 거예요. 인도는 이번에 돼서 지금 복제약을 쓰고 있는 거고요. 중국은 GLP-1이랑 GIP를 그 3중 작용제가 아니라 2중 작용제로 GLP-1이랑 글루카곤을 섞은 그거를 만들고로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사용될 거라고 하는데 결국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만율이 높은 게 결국 인도랑 중국이거든요. 중국은 엄청 많이 쓸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중국의 웨이 프로틴 먹기 시작하면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그 나라와 걔네 요즘 그래도 운동에 대한 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그 수요가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게 왜 무서운 게 뭐냐면 웨이 프로틴 원료를 파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옛날에 샐러드 카페를 했었을 때 내 아보카도가 갑자기 그거 올랐던 적이 있어요. 이 2배가 올랐어요. 원래 1.5배 오르다 2.5배 어느 물건이 막 완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야 이거 뭔 일인가 알아봤을 때 그 당시에 직원분이 했던 말이 대표님 그 중국인들이 아보카도 맛을 알았대요. 맞아요. 저도 이걸 왜 동감하냐면 제가 멕시코 살았잖아요. 멕시코 친구 중에 아보카도 수출하는 애가 있어요. 아보카도 농장하는 애가 있는데 중국에도 다 사가긴 해요. 아예 몇 년치 다 계약해버린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웨이 프로틴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게 뭐냐면 시설도 엄청 낙후돼 있고 웨이 프로틴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몇 개가 없어요. 옛날 웨이 프로틴이 어떻게 보면 그냥 부산물 취급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웨이 프로틴이 진짜 GLP-1 하는 사람들이 근육에 빠지는데 그걸 보존할 수 있는 게 단백질을 먹는 건데 식욕에 따라서 고기가 안 고기가 안 들어가면서요.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으니까 지방이 너무 빠지는데 지방을 안 빠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단백질을 어느 정도 이상 섭취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의사들도 그렇고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안 넘어가면 음료로 웨이 프로틴 맛있고 빠르게 먹을 수 있고 위 배출 부담도 없으니까 그래갖고 지금 웨이 프로틴 수요가 미쳐가지고 가격이 막 50%씩 오르는데 만약에 내년에 정말 GLP-1이 중국에서 뚫려서 중국인들도 웨이 프로틴을 먹는 순간 제가 봐서 웨이 프로틴은 부자들만 먹는 프로틴으로 전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인들이 웨이의 맛을 들기 전에 많이 즐겁게 많이 즐기십시오. 1시간 30분 촬영하는데 뭐 더 하실 말씀이나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GLP-1의 책을 썼으니까 그거 한번 관심 있게 가져주시면 이게 좀 보디빌딩에 접한 그 GLP-1 활용 방식이라 지금 이번에도 며칠 전에 이제 독자분이 DM 주셔가지고 자기 3주 만에 거의 8kg, 10kg 뺐다 이렇게 연락 오셔가지고 저는 기분이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활용했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책을 저거 또 쓰고 싶거든요. 그거는 이제 BPC랑 TV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어깨를 좀 회복을 했는지 그 경험담을 좀 풀고 싶어서 우리 류은관 코치님께서 GLP-1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쓰시는 분들 조금이나 식단이나 운동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한번 너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가요?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대표님 입장도 들어보고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니까 엄청 좋았던 경험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았던 시간 같아요. 선수들이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접목하고 있고 정말 그걸 편하게 얘기해보자 해서 얘기해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전 꼭 여기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잘 알아보시고 꼭 함부로 손 안 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이보다는 우리 류은관 코치님 인스타그램이나 책들 많이 한 번씩이라도 살펴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